수능을 준비하면 대입이 편해져요. 두 번째 강의 정시와 수능, 그 다음에 효율적인 수능 지도 방안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시 모집과 수능입니다. 정시 모집에서의 수능의 영향, 앞선 첫 번째 시간에도 간단히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시에서는 수능 성적표에서 활용 지표가 뭐냐, 그 다음에 각 과목별의 반영 비율, 그 다음에 변환 표준 점수, 가산점 등을 활용해서 대학별 환산 점수가 반영이 됩니다. 그런데 수능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먼저 전년도 2024년도 수능을 분석하고 그 다음에 2025년도에 또 수능에서도 어떠한 부분들이 영향을 줄지, 그래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고 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년도 수능 응시 인원인데요. 이건 이제 3년 동안의 응시 인원을 보시면 알겠지만 재학생은 점점점 줄고 있고 졸업생은 늘고 있어요. 그럼 왜 졸업생은 늘고 있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첫 번째는 서울 주요 15개 대학의 정시 모집 비율이 40%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메디컬학과 같은 의예과를 정시로 가고자 하는 학생들이 되게 많아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뭐 이러한 요인들이 N수생들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고요. 올해 수능에서 같은 경우는 또 의대 정원이 순증으로 1,500명 정도 늘었기 때문에 더더욱 N수생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선택 과목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최근 3년 동안에 국어 영역에서는 언매의 선택 비율이 늘어나고 있고요. 언어 매체가. 수학에서는 미적분 선택 비율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탐구에서는 과탐 선택 비율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는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즉, 국어 영역에서 언어 매체를 선택한 학생들이 화법과 작문을 선택한 학생들보다 상위 등급, 1, 2등급 비율이 월등히 높습니다. 수학 영역도 확률과 통계를 선택한 학생들보다 미적기하를 선택한 학생들이 1, 2등급, 상위 등급을 맞는 학생들의 비율이 월등히 높죠. 또 탐구도 과탐이 사탐보다 약간 더 어렵다 보니까 표준 점수가 담은 1, 2점이라도 더 높게 나오고요. 이러한 것들이 바로 이러한 원인들이 언어 영역에서는 국어에서는 언어 매체, 수학에서는 미적의 선택 비율을 점점점 늘리는 원인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023년도에도 결과가 비슷하죠. 네. 그렇다면 수능 난이도는 어땠냐? 수능 난이도는요, 킬러 문항을 배제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어느 한 영역이 쉬운 게 없이, 만만한 영역이 없이 다 어려웠습니다. 전년도 2024년 수능 만점자가 1명밖에 없었고요. 또 영어가 절대평가임에도 불구하고 1등급 비율이 4.7%밖에 안 됐고, 또 국어 같은 경우가 원점수 100점인 표준점수 최고점이 150점, 수학은 148이었죠. 제가 앞서 첫 번째 강의 시간에 표준점수를 설명하면서 보통 원점수 100점을 맞았을 때 140 이상이 되면 난이도가 어려운 시험이라고 했는데, 작년에 언어가 150, 그 다음에 언어 매체인데요. 그 다음에 수학은 미적이지만 148이었어요. 그러면 이 두 과목 다 매우 어려웠다는 얘기죠. 그래서 최근 수능은 전부 다 매우 어렵다, 변별력 있게 출제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킬러 문항을 배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변별력 있게 출제된 것을 좀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언어 매체에 35번과 39번에 각각 정답이 2번과 1번이었죠. 근데 오답은 3번과 4번이 집중적으로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2023년도에는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학생들이 많았다라고 한다면 2024년도 화법과 작문과 영어 15번과 33번 문항이 정답이 각각 4번과 5번이었는데 2024년도는 보시는 바와 같이 1, 2, 3, 4, 5번이 전부 다 좀 비슷한 비율을 나타내요. 이 말은 선택지가 매우 어려워서 학생들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5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기 때문에 훨씬 더 고도의 독해력과 사고력, 분석력을 요구하는 문항이 많이 출제가 됐다. 선지가 어려워서 고도의
독해력과 사고력과 분석력 요구하는 문항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시간이 걸렸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면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문제 푸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훨씬 더 어렵게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2024 수능 출제 경향을 요약해보면 킬러 문항을 배제하면서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중간 난이도 문항 수가 증가하다 보니까 문제풀이 시간이 증가했다는 게 전반적인 큰 특징이고요. 국어 영역은 지문은 평이했으나 정교한 선지가 어려웠다는 얘기죠. 수학은 기본 개념의 이해 적용과 추론 능력을 요구하는 문제가 많이 출제됐고, 영어도 마찬가지로 국어같이 선지 난이도가 매우 어려웠다. 이게 바로 2024 수능 출제의 전반적인 경향입니다. 또한 2024년도에도 수학은 남학생이 철저하게 강세인데요. 2024년도 남학생 1등급 비율이 여학생들보다 거의 3배에 가깝죠. 2023년도에도 그렇고. 그래서 남학생이 수학에서는 여전히 강세다. 두 번째, 수학뿐만 아니라 과탐에서도 최고점 비율이 남학생이 수학과 과학을 보면 84.3%, 과탐은 71.3%. 그렇죠. 수학, 과학이 절대적으로 남학생이 여학생들보다 잘하고 여학생들은 취약하다라고 하는 게 전년도 수능의 경향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올해 정시에서 과연 수능이 어떤 영향을 줄까? 정시에서 수능은 앞서 설명드렸듯이 활용지표로 이 표준점수 100분이 어떤 활용지표를 가지고 활용지표를 활용하느냐, 그 다음에 각 영역별, 과목별 영역별 반영 비율, 변환 표준점수, 가산점을 활용해서 대학별 환산 점수를 산출해서 그 모집 단위 내에 석차가 높은 학생들이 유리하죠. 그렇죠. 정시에서는 바로 이러한 것들이 활용이 되는데, 정시 변수를 보면은 일단은 최초 모집 인원과 수시에서 이월되는 인원, 그 다음에 경쟁률, 충원율 이런 것들이 정시에서 영향을 줄 겁니다. 근데 이 외에도 올해 정시 모집에서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있죠. 앞서 2024 수능 출제 경향을 분석하면서 말씀드렸듯이 올해도 수능이 좀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N수생은 늘어날 거고, 또 의대하고 무전공 정원이 의대 모집 정원이 확대가 됐고요. 의대하고 무전공 선발 인원이 확대가 됐고요. 그 다음에 수학과 과탐 과목의 필수 과목 폐지하는 대학들이 늘어났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변수들이 실제 수능에서 영향을 줄 겁니다. 자,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을 예를 들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희대학교 온 건데요. 보통 인문계열은 국어가 반영 비율이 이렇게 높고요. 다른 영역보다. 그 다음에 자연계열, 인문계열에서도 상경계열, 그 다음에 자연계열은 이처럼 수학 반영 비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정시에서는 자기가 잘 본 영역의 반영 비율이 높아서 대학별 환산 점수가 유리한 쪽의 대학들을 이렇게 지원하는 게 아무래도 유리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다음 서울 상위권 서울 우리가 가장 가고 싶어하는 고려대, 서울대, 연대, 고대에 실제 인문과 자연계열에서 2024 정시 사례의 반영 비율을 좀 보자면, 고려대학교, 연대 인문계열은 아무래도 국어나 수학 반영 비율이 높아요. 반면에 고려대하고 연대 자연계열은 보시는 것 같이 수학이 인문계열보다 더 높고 탐구가 인문계열보다 더 높죠. 연대도 수학은 똑같지만 언어 반영 비율이 좀 낮고, 반면에 탐구 반영 비율이 16.7에 33.3으로 매우 높죠. 그러니까 고려대학교, 연대는 인문계열은 국어하고 수학을 잘 본 학생들이 유리할 것이고, 자연계열은 수학과 과탐을 잘 본 학생들이 유리할 겁니다. 반면에 서울대는 인문이든 자연이든 동일하게 비율이 똑같고요. 수학 반영 비율이 높아요. 그렇다면 서울대를 정시로 지원한 학생들은 인문이든 자연이든 수학 성적이 높은 학생들이 절대적으로 유리하죠. 그럼 수학성이 높은 학생들이 어떤 학생들이냐? 아무래도 자연계열 학생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정시에서 서울대는 인문계열에 합격한 학생들의 많은 학생들이 자연계열의 성향을 갖고 있는, 즉 수학 성적이 높고 그 다음에 특히나 탐구도 과탐을 선택한 학생들이 교차 지원을 해서 합격하는 비율도 매우 많다. 이런 게 좀 특징입니다. 자, 정시의 변수들 앞서 한번 말씀드렸죠. 올해 변별력 있는 높은 수능이 출제된 겁니다. 그 이유는 요거죠. 의대나 무전공이 확대가 되고, 의대 확대되기 때문에 N수생이 증가하니까 변별력이 높은 수능이 그대로 출제가 될 것 같고요. 수학과 필수 폐지 같은 것들도 전부 다 정시에서 영향을 주는 변수라고 봅니다.
그러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2025 대학 수학력시험 기본 계획이 발표가 됐는데요. 올해도 2024하고 똑같아요. 킬러 문항을 철저히 배제하고 적정한 변별력을 유지하고 추리, 분석, 종합, 평가 등의 사고력을 측정하는 문제를 내겠다 했습니다.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즉 올해도 변별력이 있는 수능을 내겠다는 얘기인데요. 그 이유가 바로 이 N수생 증가죠. 앞서 한번 말씀드렸지만 올해 의대가 순종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N수생은 더욱더 증가할 겁니다. 자, 요거는 2023년도에 재학생과 N수생의 국어하고 수학의 1, 2, 3등급의 비율을 나타낸 건데요. 이때 당시에 N수생 비율이 31%였어요. N수생이 31%일 때 국어 영역의 1등급의 전체 52.6%가 N수생이었고 수학은 1등급의 58.4%가 1등급이었어요. 그런데 2024년도 올해 대학교 1학년이죠. 35.4%였다면 이 비율은 1등급 비율은 더 높아졌을 거고요. 올해 수능은 과연 몇 프로일지 아직은 예측할 수 없죠. 그러나 전년도 35.4%보다 N수생 비율이 담은 1, 2%라도 2, 3%라도 3, 4%라도 더 높아질 거고 그렇다면 1등급에서의 N수생 비율은 더더욱 늘어날 거고 그러다 보면 정시에서는 정시에서 의예과나 상위권 대학을 가는 학생들을 변별을 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난이도 있게 출제할 수밖에 없다라고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서울 상위권 정시 40% 비율 변화가 없습니다. N수생은 증가할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수능 어떻게 출제될 거냐? 난이도가 높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모집 단위별 인원 변화가 모집 단위 석차의 변수에 영향을 주는데요. 인원 변화가 있는 게 있죠. 자, 의대가 순증했죠. 또 간호학과, 보건계열도 증가했죠. 전공 자율 선택제 인원이 확대가 됐습니다. 또 첨단학과도 순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집 단위별 상위권 대학이나 이런 의대나 이런 쪽에 인원이 변화가 됐고 그렇다면 그 대학별 모집 단위 내의 석차가 변화가 되겠죠.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정시에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정시에서의 수능의 영향을 좀 정리해봤고요. 마지막으로 효율적인 수능 지도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효율적인 수능 지도 방안인데요. 먼저 전국 시도별 2023년도 수능 영역별 1등급에 3등급 누적 비율인데요. 이때 우리 전북 지역의 비율이 국어 영역은 한 12 정도, 중간 정도 되죠. 그다음에 수학은 9위 정도 됩니다. 그렇죠. 우리 전북 지역 학생들이 어느 정도 되는가 한번 본 겁니다. 그다음 2022하고 23에서 재학생과 졸업생의 점수 차이를 봤는데요. 국어는 조금 줄어들었는데 수학은 늘어났죠. 전체적으로는 늘어나고 있다. 즉 N수생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재학생과 졸업생의 점수 차이는 점점 더 커질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정시에서 재학생 합격 비율인데요. 이 대학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서울 상위권 대학들 그리고 인서울 수도권의 주요 대학들인데요. 실제 재학생의 합격 비율은 33.8%예요. 정시가 40% 선발로 인해서 기회가 확대됐다고 하지만 재학생을 위한 실제 기회는 실제 이 정시 40%에서 15%밖에 안 되는 거죠. 재학생의 정시는 쉽지가 않다. 따라서 재학생들은 수능을 준비하되 수시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의외과로 가면 재학생 합격 비율은 5년 평균 20.7%로 더 낮습니다. 그렇죠. 정시로 의대를 간다라는 것은 재학생이 정말 10명 중에서 2명, 8명이 졸업생이 합격한다는 얘기죠. 녹록치가 않은 거죠. 예. 자, 그렇다면 수능 성적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올릴 수 있을지. 자, 효율적인 수능 지도 방안이니까. 얼마만큼 공부하면 등급이 오르냐. 그렇죠. 먼저 우리가 나의 학평, 모의고사 성적표의 평균 100분위를 그다음에 내가 목표하는 대학의 100분위를 비교해서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가를 알고 그리고 그 차이 나는 100분위를 올리기 위해서 과연 원점수를 몇 점을 올려야 되는지 그리고 몇 문항을 더 맞춰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먼저 분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학평 성적표를 활용한 수능을 대비하는 방안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학평, 모의고사의 성적표를 보시면 나의 등급이 나오죠. 그러면 내가 목표하는 대학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확인하고 내 등급과 확인해서 목표 등급을 설정합니다. 그렇죠. 내가 목표하는 대학의 등급을 확인하고 목표 등급을 설정하죠. 그리고 그 등급이 차이 나는 만큼 내가 이제 올리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죠. 두 번째는 국수탐 100분위, 평균 100분위를 나의 100분위를 확인하고 어디가에서 전형평가 기준 결과 공개해서 내가 목표하는 대학의 입결 100분위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내 100분위와 목표하는 대학의 100분위의 차이, 부족한 100분위 점수 차이를 원점수와 문항수로 치환해서 목표를 설정하는 거죠. 그리고 학평 성적표를 보면 우리가 오류 문항 리뷰가 있어요. 즉 그래서 우리가 각각의 과목에서 어떤 영역에서 내가 많이 점수를 맞았고 어떤 영역에서 많이 틀렸는지, 그 다음에 어떤 난이도 문제를 많이 틀렸는지, 그래서 목표의 학업량을 우리가 설정하는 거죠. 자, 성적표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이 성적표를 보시면 이처럼 100분위와 등급이 나오죠. 그래서 이 등급을 통해서 내가 목표 대학의 등급과 내 등급의 차이를 먼저 확인을 하고, 그 다음 이 보면 국어 영역, 수학 영역, 영어 영역에서 그 세부 영역이 나와요. 그 세부 영역에서 내가 어느 영역에서 득점을 많이 했고 어느 영역에서 득점을 덜 했는지, 그 다음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탐구에서 각각 어떤 난이도의 문제를 많이 틀렸는지라는 것을 문항 분석을 합니다. 그 다음 내 성적표를 통해서 먼저 이렇게, 즉 등급과 100분위를 통해서 등급을 통해서 내가 내 등급과 목표 대학의 등급을 비교해서 목표 등급을 설정하고, 두 번째 나의 국수탐 100분위를 보고 내가 어디가에서 내가 목표하는 대학의 입결의 100분위를 확인하고 난 다음에 목표 성적을 설정하는 거죠. 그리고 원점수하고 몇 문항을 더 맞춰야 되는지, 그리고 이 오류 문항 리뷰, 그래서 과연 내가 어떤 난이도의 문제를 많이 틀렸는지를 확인하고 난 다음에 과연 내가 필수적으로 맞춰야 될 난이도의 문제들을 꼭 맞추도록 노력하고 자신의 목표 학습량을 설정해서 우리가 준비를 한다면 좀 더 치밀하게 나에게 맞는 준비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에 맞게끔 수능 성적도 올릴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전년도 입결을 통해 올해 지원 가능권 대학을 추정을 하는데요. 우리가 어디가의 전형평가 기준 결과 공개를 보면 각 대학별 이렇게 100분위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처럼 내가 올해 지원 가능한 대학을 이렇게 설정을 하고요. 추정을 하고요. 그 다음 나의 성적표에서 내가 올해 지원 가능한 대학의 100분위와 나의 100분위를 비교하는 거죠. 100분위를 점수를 기준으로 해서 비교를 해서 과연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그래서 보통 100분위 1% 정도의 보통 원점수 한 1점 정도 되고요. 보통 한 등급 정도 올리려면 한 3문항에서 4문항 정도 우리가 더 맞춰야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가 나의 목표를 설정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내가 과연 어떠한 영역에서 몇 점을, 몇 문항을 더 맞춰서 내가 목표하는 100분위를 맞출 것인지를 설정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들어가면 자료마당의 수험자료에 보면 대학 수학능력 시험 학습 방법 안내가 나와 있어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국어나 영어나 수학에 과연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한 등급을 올려야 된다고 한다면 앞서 제가 설명드렸듯이 보통 한 등급을 올리려면 3문항에서 4문항이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남은 기간 3학년을 기준으로 한다면 7월과 9월과 10월 그 다음에 수능에서 각각 한 문항씩만 내가 어떤 영역에서 한 문항씩을 더 맞출 것인가, 이래서 한 문항씩만 더 맞춘다면 내가 평균 1등급 정도를 충분히 올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특히나 재학생들 같은 경우는 정시까지 가지 않는 수시만 치중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4개 영역을 다 준비할 필요가 없고 2개나 3개 영역 수능 최저를 마치는 과목만 더 열심히 하면 되니까 이렇게 해서 전략적으로 좀 준비를 잘 하셔서 한 문항씩 더 맞히는 작전으로 해가지고는 한 등급 정도로 올린다면 수시에서도 수능 최저 기준을 맞추는데 굉장히 유리할 거고요. 만약에 정시까지 준비하는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같은 방법으로 준비를 하게 되면 훨씬 더 높은 성적, 우리가 원하는 성적을 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정시에서의 수능의 영향에 대해서 조금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수능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느냐? 저는 그 출발점은 바로 학교 수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수능에서 보는 모든 과목이 다 사실 우리가 수업에서 배워요. 이 강의를 듣는 학생들이 1학년도 있고 2학년도 있고 저는 3학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1, 2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수능에서 보는 과목의 80% 이상이 2학년 때까지 배워요. 그렇다면 학교 수업 시간에 내가 철저하게 배울 때 예복습을 통해서 또는 반복학습을 통해서 내가 그 교과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다면 수능에서도 훨씬 더 좋은 점수를 받을 확률이 높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내신하고 수능은 다르죠. 수능은 누적 범위고 훨씬 더 범위가 넓고 그다음에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도 있다 보니까 훨씬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고 유형 파악까지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기본이 바로 우리가 수업에서 배우는 모든 교과 내용이다 보니까 이 교과에 충실한 학생이 결국은 수능에서도 좋은 결과를 끌어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좋아하는 필리핀 속담을 얘기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필리핀 속담에 하고 싶은 일에는 방법이 보이고 하기 싫은 일에는 핑계가 보인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 속담처럼 이 강의를 보는 많은 학생들이 수능을 준비함에 있어서 방법을 찾아서 열심히 노력하셔가지고 본인이 원하는 꿈을 꼭 이루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능을 준비하면 대입이 편해요라는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